아이가 양치질을 했다고 방금 말했는데 칫솔을 만져보니 사막 생태계라고 해도 믿을 만큼 바싹 말라 있습니다. 치약 뚜껑은 공장에서 갓 나온 것처럼 꽉 닫혀 있죠. 아이의 어금니에는 플라크들이 작은 마을을 이루고 촌장까지 뽑아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을 지경인데 말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충격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혼나는 걸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뇌는 부모의 모든 질문을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실타래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 생각을 잠시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가끔 아이들은 너무나도 빨리 거짓말을 해서 마치 자동 반사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그 이유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아이의 행동 전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 장, 거짓말하는 뇌 이해하기. 먼저 심호흡을 하세요. 여러분의 아이는 소시오패스가 아닙니다. 나중에 커서 거대한 사기꾼이 되려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의 뇌는 어른들의 거짓말과는 완전히 다르게 훨씬 더 혼란스러운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MIT의 발달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은 위협감지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평범한 질문조차도 작은 비상사태처럼 느껴집니다. 물고기 밥 줬어? 아이의 뇌는 적색 경보를 울립니다. 코웃음 취조 감지됨. 즉시 거짓말을 배치할 것. 그리고 아이는 대답하죠. 네. 어항 속 물고기는 이미 3시간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넌 것처럼 떠 있는데도 말이죠. 이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조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의 논리적인 뇌가 출근 도장을 찍기도 전에 신경계가 먼저 생존 모드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부모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의 뇌는 위험하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화재 경보기처럼 아이의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빠르고 시끄럽고 전혀 불필요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습관으로 굳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거짓말이 아이들의 기본 스트레스 반사 반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소매를 물어뜯는 아이도 있고 머리카락을 꼬는 아이도 있듯이 여러분의 아이는 자동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아이들은 부모님이 한 질문이 뭔지 채 처리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거짓말은 물고기나 양치질 혹은 숙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뇌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두 번째 장.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수치심의 장.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들킬 때마다 아이들은 도덕적으로 성장할 시간이군 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안 돼. 나는 나쁜 아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더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로켓 연료가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은 거짓말을 70%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벌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을 피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수치심은 거짓말을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꽉 조여오는 심리적인 덫으로 만듭니다. 도망치려고 애쓸수록 아이들은 그물에 더 깊이 얽히게 됩니다. 아이가 쿠키를 먹습니다. 부모님이 방에 들어갔을 때 아이는 얼굴에 빵 부스러기를 잔뜩 묻힌 채로 도망칠 계획도 없이 빵집을 턴 꼬마 도둑처럼 서 있습니다. 부모님이 묻습니다. 너 쿠키 먹었어? 아이의 뇌는 즉각 피해 복구 모드를 가동하고 아이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부모님은 실망한 표정을 짓고 이제 아이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수치심은 컴퓨터의 오류 메시지처럼 아이를 덮칩니다. 요란하고 예기치 못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죠. 다음번에는 거짓말을 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더 정교하게 거짓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그럴싸한 이야기, 더 구체적인 디테일, 연기 대상에 빛나는 명연기를 펼치겠죠. 아이들은 정직함을 배우는 게 아니라 들키지 않고 숨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모님들이 예상치 못한 마음 아픈 반전이 있습니다. 수치심은 아이들이 나쁜 일에 대해서만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대해서도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오늘 재밌었어? 아니요. 사실은 재미있었지만 이제 아이에게는 기쁨을 느끼는 것조차 위험하게 다가옵니다.
진실은 부모님의 실망감이 머무는 공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은 거짓말을 고치지 못합니다. 수치심은 오히려 거짓말을 대량 생산해냅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진실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 불안이 거짓말이라는 가면을 쓸 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많은 아이들은 사실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허구의 이야기로 포장한 불안에 떠는 아이들일 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중입니다. 예일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 중 60%가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진실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진실은 곧 실패할 게 뻔한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아이의 뇌는 부모님의 평범한 질문을 한 번도 훈련해 본 적 없는 게임 속 최종 보스전으로 바꿔버립니다. 부모님이 숙제 다 했니? 라고 물으면 아이는 너 아직 착한 아이니? 내가 널 계속 사랑해도 될까? 라고 듣습니다. 아이의 불안감은 소리칩니다. 그렇다고 말해. 안 그러면 넌 버림받을 거야.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비록 숙제가 가방 속에서 손도 대지 않은 채 묵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부모님들은 절대 알아채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신이 잘 해낸 일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다 마친 숙제, 통과한 시험, 실제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는데 그건 불안감이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평범했던 하루는 한편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게 느껴지니까요. 사소한 문제는 거대한 재앙으로 부풀려집니다. 불안은 항상 최악의 상황만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비난,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자괴감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패 같은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만약 이 영상에서 지난 3년 동안 배운 것보다 여러분의 아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이 험난한 육아의 미로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게요. 이미 구독하셨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번째 장, 완벽주의와의 연관성. 세상에서 가장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 중 일부는 반항아가 아니라 완벽주의자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혼나는 걸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지켜내려고 애쓰는 불가능할 만큼 완벽한 자신의 모습과 진실이 어긋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향의 아이들은 부모를 속이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믿는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자아상과 관련된 거짓말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올 A를 받던 여러분의 아이가 B+ 성적을 받았습니다. 절대 나쁜 성적도 아니고 큰일 날 일도 아니지만 아이에게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이는 성적표를 들고 있는 부모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건 A였다고 아주 차분하게 우깁니다. 부모님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B+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아주 작은 실수조차도 거대한 영화 속 세계관처럼 부풀려 버립니다. 우유를 엎질렀다고요? 고양이가 그랬어요. 책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다고요. 누가 제 가방에서 훔쳐갔어요. 연필을 떨어뜨렸다고요.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사람이 흔히 할 수 있는 평범한 실수들이 정교한 음모론으로 둔갑합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자의 뇌에서는 실수가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은 결과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상황 그 자체를 피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함은 항상 거짓말을 요구하게 마련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의 아이들은 진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빳빳하게 다림질을 해서 흠결 없이 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거짓말의 종류마다 원인도 다 다르다는 것을요. 하지만 부모님들을 큰 충격에 빠뜨리는 거짓말의 유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장. 유대감을 원해서 거짓말을 할 때. 모든 아이가 무언가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거짓말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훌륭한 이야기꾼이자 즉흥 연기의 달인입니다. 오늘 학교에 다녀왔다는 평범한 이야기를 수학 시간에 용과 싸워서 우리 반 전체를 구했다는 서사시로 바꿔놓는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부모님을 속이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귀 기울여 줄 만큼 자신의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려고 애쓰는 중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놓치기 쉬운 심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종종 이런 사실을 배웁니다. 지어낸 이야기를 하면 이목을 끌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 그래 잘했네 우리 아가 같은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이들은 작은 시나리오 작가로 꼬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자로 전문적인 과장 전문가로 진화합니다. 왜냐하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법처럼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이의 연기가 아니라 아이의 진실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아이의 진짜 일상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엉뚱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점심 먹을 때 누구 옆에 앉았어? 오늘 선생님이 무슨 색 신발을 신으셨어? 오늘 교실에서 제일 웃기고 이상했던 일이 뭐였어? 부모님이 아이의 진짜 일상에 흥미를 보이면 아이는 더 이상 상상 속의 용으로 자신의 하루를 화려하게 꾸밀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본을 완전히 뒤집어 보세요. 오늘 하루 중 가장 지루했던 순간을 굳이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오스카상 급의 아주 디테일한 연기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 체육 시간에 줄 서서 기다렸어요 라는 말이 3분짜리 대서사시로 변하고 지루함은 깊은 유대감이 됩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신경 써서 들어준다면 진실도 충분히 말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은 감정적인 이유로 거짓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의 뇌신경망은 말 그대로 다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이야기로도 아이의 거짓말이 설명되지 않는다면 다음 내용이 해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뇌신경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의 거짓말을 실제로 멈추게 할 단 하나의 방법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6번째 장. 거짓말의 악순환 끊어내기. 실제로 효과가 있는 유일한 방법.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벌을 준다고 해서 아이의 거짓말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처벌은 그저 아이의 거짓말 소프트웨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전략 말입니다. 첫째, 취조하는 듯한 분위기를 없애세요. 아이가 당황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예, 아니요, 식의 질문을 멈춰야 합니다. 너 양치질 했니? 라고 묻는 대신 자, 우리 같이 양치질하러 가자 라고 말해보세요. 아이의 뇌가 맞서 싸울지, 도망칠지, 아니면 소설을 지어낼지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짓말 생성기가 부팅되기도 전에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셈이죠. 둘째,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되게 안전한 일이라고 느끼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아이의 뇌 구조를 재배선할 것입니다. 네가 솔직하게 말해준다면 그게 아무리 나쁜 일이어도 우리가 함께 고쳐나갈 수 있어. 너 거짓말하면 진짜 혼날 줄 알아. 가 아닙니다. 네가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해. 다만 해결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질 뿐이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은 더 이상 위험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행동 연구 결과는 아주 냉정합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없애주었을 때 불과 6주 만에 거짓말이 8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셋째, 부모님의 첫 반응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아이가 마침내 무언가 큰 잘못을 고백했을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엄마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자, 이제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그 한 문장이 외출 금지나 훈계, 협박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마디가 아이의 신경계의 진실은 곧 안전함이고 거짓말은 곧 스트레스라는 공식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7번째 장. 진실 말하기 연습 프로그램. 아이의 정직한 본능 재배선하기.
만약 거짓말이 아이의 기본 설정이 되어버렸다면 당장 나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다 말해봐라고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마치 네발 자전거를 타며 정직함을 배우는 것처럼 아주 쉬운 모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전혀 위험하지 않은 아주 작은 진실부터 시작하세요. 아이가 당황해서 거짓말할 필요조차 없는 아주 사소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진짜 이야기 딱 하나만 해줄래? 감정적인 것도 말고, 복잡한 것도 말고, 그냥 딱 하나의 팩트만요. 오늘 강아지 봤어. 크래커 먹었어. 내 연필이 부러졌어. 부모님은 아이의 뇌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거봐.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진 않잖아. 둘째, 아주 지루하고 평범한 진실을 마치 뉴스 속보라도 되는 것처럼 격하게 축하해주세요. 만약 아이가 나 이 저녁 반찬 맛없어 라고 말한다면 마치 칼에 찔린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숨을 헐떡이며 상처받은 티를 내지 마세요. 대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럼 내일은 우리 뭘 만들어 먹을까? 라고 해보세요. 아이들은 진실이 곧 갈등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력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뇌물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보상을 사용하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쿠키 하나 줄게 라는 식은 안 됩니다. 그 대신 네가 램프를 깼다고 솔직하게 말해줬으니까 엄마랑 같이 새 램프 고르는 거 도와줄래? 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정직함과 연결된 깊은 유대감의 순간입니다. 넷째, 아이의 뇌가 정직함에 반응하도록 재배선하세요. 하버드 대학교의 진실 수용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부담 없는 아주 작은 진실을 말하는 연습을 한 아이들은 나중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신경회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잔소리로 아이의 거짓말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뇌의 기본 설정을 안전하기 위해 빨리 거짓말을 하자해서 이곳은 안전하니까 진실을 말하자로 문자 그대로 다시 연결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설명으로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이 채 형성되기도 전에 입에서 거짓말이 먼저 발사되는 아이들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신경학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8번째 장. 거짓말이 나쁜 행동이 아니라 신경학적 문제일 때, 때로는 습관적인 거짓말이 전혀 행동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뇌의 신경망 문제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원해서 거짓말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뇌는 진실, 시간, 규칙, 그리고 질문을 우리 어른들과는 전혀 다르게 처리합니다. 첫째, ADHD, 충동적인 거짓말. ADHD, 아이들의 거짓말은 계획된 게 아닙니다. 그건 충동적인 반사작용입니다. 진실은 뇌에 채 로딩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이라는 기차는 이미 역을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묻습니다. 너 숙제 다 했어? 아이의 입은 대답하죠. 네. 아이의 뇌는 4초 뒤에야 생각합니다. 잠깐, 우리가 숙제를 다 했던가? 종종 아이들 자신도 부모님만큼이나 방금 내뱉은 거짓말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둘째, 자폐성 장애. 글자 그대로의 거짓말. 자폐 성향의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숨은 의도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의 해석을 바탕으로 대답할 뿐입니다. 방 청소했니? 네. 왜냐하면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양말 한 짝을 주었고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청소를 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은 남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만의 다른 기준에 따라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셋째, 다른 신경 다양성 아이들. 진실을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 어떤 아이들은 불안해질 때 상상과 현실을 뒤섞어 버립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진실을 적당히 다듬어서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숨기려고 애씁니다. 사실이 무엇인지보다는 당장의 대화 상황을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말을 내뱉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남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저 힘든 상황을 버텨내기 위한 방어기제일 뿐이죠. 넷째, 전문가의 평가를 고려해야 할 때, 만약 아이의 거짓말이 즉각적으로 튀어나오고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접근법으로도 나아지지 않거나 아이의 실제 의도와 전혀 무관해 보인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전문가의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아이를 병자로 취급하거나 벌을 주거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진짜 원인을 파악하고 아이를 지지해 줄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때로는 거짓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나도 내게 주어진 뇌신경망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뇌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길고 긴 진실의 여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룻밤 새 고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주세요. 수치심을 없애고 유대감을 더해 주세요. 그러면 조금씩 아이의 마음속 벽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는 쉬운 거짓말 대신 꺼내기 힘든 진실을 부모님께 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어낸 이야기보다 정직함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목을 가다듬으며 바로 그 순간이 거짓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아이에게 보여주세요. 결국 아이도 부모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록 화장실의 칫솔이 여전히 바싹 말라 있을지라도 말입니다.